실시한 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 오세훈 후보가 55.7%, 박영선 후보 30.3%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시민 10명 가운데 8명은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부산 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박형준 후보 48.2%, 김영춘 후보 26%로 오차 범위 밖 격차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늘도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주력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 측량 관련 의혹 보도를 부인하며 해당 방송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정이 공직자 투기 근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에는 최대 5배의 벌금과 징역형에 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폭발 사고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주민 26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화사하게 피어오른 봄꽃 사이로 유권자에게 한 표를 호소하는 이런 현수막들이 거리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제 꼭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은 봄비가 내리는 주말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저희 TV조선과 조선일보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거세지면서 민심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셨을 텐데 오늘 저희 보도를 보시면 현재 판세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먼저 차정승 기자가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인 어제 하루 동안 차기 서울시장으로 누구에게 투표할지 서울 시민에게 물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55.7%, 박영선 후보는 30.3%였습니다. 격차는 25.4%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이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전인 지난 13일 조사 때 12.3%포인트보다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응답자의 93.8%는 투표를 하겠다고 답했고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비율은 81%를 넘었습니다. 후보 호감도도 10점 만점으로 물어봤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4.46점, 오세훈 후보는 5.15점이었습니다. 도덕성도 같은 방식으로 물었는데 박영선 평균 5.15점, 오세훈 평균 4.92점으로 박 후보가 앞섰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도쿄 아파트,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으로 여야가 공방 중이죠. 이 네거티브가 이번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알아봤습니다. 후보 간 서로 공격하는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이들이 72.1%였습니다. 이번 선거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부동산 주거 안정 문제를 놓고 해결 능력을 10점 만점으로 물어본 결과 박영선 4.07점, 오세훈 5.23점이었습니다. LH 투기 의혹이 선택에 영향을 줄 거라 답한 사람은 10명 중에 8명을 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TV조선과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의뢰해 칸타코리아에서 서울시민 80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했고 응답률 25.3%,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어서 부산 민심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산 선거에선 유독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했죠. 저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심에는 큰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결과가 나왔는데 특히 정부 여당이 주도하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선거에 별 영향이 없을 거다 이런 답변이 절반 가까이나 됐습니다. 부산 결과는 최원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TV조선과 조선일보가 27일 하루 동안 부산 시민 803명을 상대로 부산시장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48.2%,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 26%로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응답자의 91.5%는 투표를 하겠다고 답했고 지지하는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는 응답은 85.7%였습니다.
후보 호감도는 10점 만점으로 김영춘 4.59점, 박형준 5.43점으로 박 후보가 다소 앞섰는데 도덕성 평가에선 김영춘 5.18점, 박형준 4.99점으로 김 후보가 더 높았습니다.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능력에 대한 평가에선 김영춘 4.7점, 박형준 5.42점이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도 박 후보가 사는 LCT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LCT 두 채의 가족들이 위아래층에 살고 계신데 여러 가지 해명을 하셨습니다만 아직도 석연찮은 구석들이 많이. 박 후보는 정권 심판론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일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민주당을 찍으십시오. 그러나 대한민국 이대로 안 된다. 가덕도 신공항이 이번 선거에 영향이 있을 것이란 응답은 49.2%, 없을 것이란 응답은 46.9%였습니다. 석 달 전 조사 때보다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본 응답이 10%포인트 넘게 오른 결과입니다. 다만 가덕도 찬성 여론은 52%로 반대 여론 35.5%를 16.5%포인트 앞섰습니다. 두 후보는 오전 세 번째 합동 토론회에서 맞붙은 뒤 김영춘 후보는 경부선 라인의 역지를 돌며 경부선 숲길 조성과 가덕 신공항 조기 추진을 약속했고 박형준 후보는 김 후보의 부산 3기 암 환자 발언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고 엉터리 의사에게 시정을 맡기지 말자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연입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대선 전국이 열리게 됩니다. 서울과 부산 유권자들이 차기 주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이번 조사에서 물었는데 서울의 경우 직전 조사에 비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선호한다는 답변이 늘었습니다. 자, 이 결과는 박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누가 다음번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서울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27.6%, 이재명 경기지사 19.5%,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8.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2%의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지난 14일 여론조사에서 서울 유권자들은 윤석열 22.7%, 이재명 21%였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장 출마를 접은 안철수 대표가 선택지에 포함된 게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의 유권자들은 30.8%가 윤석열, 15.8%가 이재명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낙연 9.7%, 홍준표 의원이 6.1%, 안철수 4.9%로 뒤를 이었습니다. 윤석열 대 이재명 양강 구도는 계속되고 있는데 앞서 실시된 전국 단위 여론조사를 보면 2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했던 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39.1%, 이재명 21.7%의 선호도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반문 정서를 흡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각종 지지 모임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4월 재보선 이후 윤 전 총장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권에 등장할지가 차기 대선의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어제 저희도 뉴스야 시간에 분석을 해드렸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문제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론조사에도 이와 관련한 결과가 있는데 정치부 최지원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사전투표에 대해서 진보와 보수의 생각이 좀 달랐다고 하는데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 네,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전체 유권자 기준으로는 32.4%가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본선거일에 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은 61.2%였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만 보면 이 진보층에서는 45%였고 보수층은 25.2%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해 총선 때 이제 일각에서 제기됐던 사전투표 불신 이게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게도 읽힐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총선과 달리 이번 재보선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치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야당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에 선거 결과에까지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기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적극적인 투표층 이쪽의 생각이 어떤지 이게 중요할 텐데 여야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이 적극 투표층의 경우에는요. 66.5%가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28.5%는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정권
우편 심판 열기가 적극적인 투표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여당은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야당 후보들의 문제가 더 부각되면서 이른바 샤이 진보가 투표장으로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세대별로도 좀 살펴보죠.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예, 이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죠. 40대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의외로 박빙을 보였습니다. 지난 13일 가상 양자대결 조사 때는 40대 지지율이 박영선 47.9%, 오세훈 41.0%였는데 단일화 이후에는 40대 표심에도 다소 변화가 생기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는 유독 이제 상호 비방전이 뜨거운데 이게 표심에 어떻게 변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아까 차정승 기자 리포트에서도 잠깐 소개는 해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예, 이 네거티브가 미치는 영향 이 부분도 조사가 됐는데 상대 후보 공격 내용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다거나 알고 있는 편 이렇게 응답한 답변이 72.1%였고요. 유권자 10명 가운데 7명이 각종 의혹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혹이 제기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게 표심에 영향을 덜 미치는 상황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정당 지지도 여기에도 좀 변화가 있죠? 네, 비교적 가시적인 변화가 보였는데요. 이 지난 13일 조사 당시에 서울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1.5%였고 국민의힘이 22.9%로 민주당이 크게 앞섰는데 불과 보름 만에 국민의힘이 35.4%, 민주당 27.4%로 결과가 역전이 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선거가 차기 대선 결과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좀 궁금한데 오세훈 후보의 지지층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층 이게 어느 정도로 겹칩니까? 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오세훈 후보 지지층의 46.6%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선호했습니다. 이 반대로 윤 전 총장을 차기 대선 주자로 꼽는 지지층의 94.2%가 압도적으로 오세훈 후보를 선택했는데요. 이 서울시장 선거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택이 비교적 명확한 상태지만 약 1년가량 남은 대선의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 등 주자들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유권자들의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이 박영선 후보 지지층은요, 이재명 경기지사를 42% 지지해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28.8%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예. 자, 앞으로 이제 선거가 열흘 정도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잘 지켜보도록 하죠. 최지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서울시장 후보들의 오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이번 선거는 부동산 문제와 LH 사태가 겹치면서 여당 후보들이 고전하는 상황이죠. 그간 성남 부동산 민심을 달래는 데 주력해온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선을 그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비교적 온건한 표현이었지만 그래도 절박한 심정이 담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당에선 험지로 분류되는 강남 유세에 나선 박영선 후보는 오늘도 부동산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한 곳 한 곳 직접 찾아가서 공공, 민간, 참여형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겠다. 한 인터뷰에선 강남 재개발, 재건축은 공공주도만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이사 부동산 대책은 공공주도 공급이 핵심인데 별도의 대책도 준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박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박영선의 서울은 부동산 정책 더 확 바꿀 것입니다. 특히 LH 사태와 관련해선 3기 신도시 토지 소유자 전면 조사를 요구하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선 땅 매각도 주장했습니다. 투기 혹은 이상 거래로 판단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즉시 매각하고 이익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해.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제 KBS 보도를 두고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시 경작인들의 증언을 근거로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때 현장에 있었다고 KBS가 보도했는데 오 후보 측은 현장에 갔던 건 본인이 아니라 땅 소유주인 천암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KBS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민주당의 주장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세훈 후보 처가가 소유한 서울 내곡동 토지에서 2005년 6월 측량이 이뤄질 당시 경작을 하던 사람들이 오 후보를 봤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선글라스를 꼈고 넥타이는 안 맸다는 농작인 2명의 진술을 근거로 했습니다. KBS가 그제 이 같은 경작인들의 증언을 보도한 뒤 더불어민주당은 땅의 존재와 위치를 몰랐다던 오 후보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증언이라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것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풍부한 사퇴 경력을 살려서 오늘부터 능숙하게 사퇴하십시오. 이에 오 후보 측은 당시 측량을 의뢰하고 입회한 건 토지 소유자인 큰처남 등 처가 식구들이었다며 KBS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측량 입회인 자료 등 이런 구체적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사람이 오세훈이다라는 단정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시 유명 인사였던 오 후보를 증언자가 착각했을 리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증언이 구체적인데도 또다시 어설픈 거짓말로 진실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 후보는 내곡동 땅 문제에 관여한 바 없으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수용돼 오히려 손해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이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가 내일 고강도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조금 전까지 당정이 국회에서 만났었는데 주로 공직자가 투기로 얻은 부당 이익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하고 처벌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거라고 합니다. 보도에 정준영 기자입니다.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부동산 투기의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이 휴일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제라도 부동산 부패를 막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은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리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겠습니다. 처벌 수위는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은 몰수하고 최대 5배 벌금과 징역형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부당 이익을 내면 벌금 25억 원에 징역형의 처벌까지 가능해질 수 있는 겁니다. 50억 원이 넘는 이득을 본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특히 여당은 몰수 처분의 소급 적용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같은 단율로 규정해야 한다. 소급 추진할 겁니다. 앞으로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도 의무화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면 경위와 자금 출처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대책은 내일 대통령 주재 긴급 반부패 대책협의회를 거쳐 최종 발표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하루 만에 4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확진율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또 백신 접종은 본격화하면서 80만 명 가까이 맞았는데요. 접종 경험자의 3분의 1이 발열과 근육통 등 이상 증세로 호소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음 달부터 백신 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 간호사인 A씨는 백신 접종 뒤 열이 심하게 나서 응급실 치료를 받았습니다. 뭐 타이레놀 적어도 2-3번 정도 먹고 스스로 관찰을 하다가 열이 너무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이제 처치를 받고.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을 받은 18,000명을 모니터링한 결과 접종자의 32%가 통증과 발열, 두통 등의 이상 증세를 호소했고 이들 중 2.7%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고령층보다는 젊은 층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부터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접종 다음 날 하루 정도의 휴가를 적극적으로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상 반응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틀까지도 가능하며 백신 휴가는 별도의 진단서나 확인서 없이 접종자가 신청하면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접종 당일에도 공가나 유급 휴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영자단체나 병원협회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요청하고 사업장 지도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심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비율이 1 내지 2% 수준이어서 백신 휴가 도입을 의무화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형평성 문제 등으로 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코로나19로 올해 군항제 등 봄꽃 축제는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벚꽃이 만개한 진해에는 이번 주말에만 15만 명이 몰렸습니다. 이렇다 보니 곳곳에서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나들이객들은 사진 찍을 때 잠깐 마스크를 벗기도 했는데 마음은 이해되지만 자제할 건 자제하는 게 좋겠죠.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진해의 벚꽃 명소 경화역입니다. 역 입구부터 벚꽃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룹니다. 나들이객들이 다니는 길목에는 방역 단속 요원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찍으세요. 하지만 곳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마스크를 왜 안 썼어요? 죄송해요. 사진 찍으려고 해서요. 어제와 오늘 진해에는 벚꽃을 보기 위해 15만 명이나 찾았습니다. 지자체는 질서 유지 요원 수백 명을 배치해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홍보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다 보니 1m 거리 두기도 실종됐습니다. 거리 두기는 부부간도 그렇고 여인들끼리 손잡고 다니고 이러니까. 다음 달 1일 출입이 통제되는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는 벚꽃을 보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걱정이 되게 앞서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벚꽃철을 이대로 넘기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해서 마스크 조금 단단히 쓰고. 영등포구청은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 추첨으로 선발한 3,500명에게만 윤중로를 개방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발 사고로 추정됩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은 오선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인천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60대 남성이 숨지고 주민 28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스 폭발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폭발하면서 두 동이 그 옆집까지 전소가 됐어요. 불이 붙었어요. 폭발을 추정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고속도로에 SUV 차량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동해고속도로 기장나들목 부근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전방에 멈춰선 SUV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53살 A씨와 A씨의 70대 노모가 숨졌습니다. 1차로에서 선수 정분리를 받고 뒤로부터 통십니다. 싸도 안 보여, 빗길이니까 안 보이니까. 오늘 아침 9시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선 40살 B씨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오승열입니다. 네, 검찰 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고 이제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죠. 그간 검찰과 법원이 프로포폴 투약 사건을 어떻게 다뤘는지 사회부 한송원 기자와 따져보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한 기자, 먼저 유명인들의 프로포폴 투약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형사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살펴보죠. 네, 프로포폴이 마약 종류로 지정된 건 2011년입니다. 이후 연예인과 재벌 자제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여러 차례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대부분 유죄가 나왔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는 지난 9월 가수 휘성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우 박시연, 장미인의 이승현 씨도 2014년에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네. 또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최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금은 보석으로 나와 2심 선고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까? 네, 아까 설명드린 가수 휘성 씨의 경우 2013년에 치료 목적으로 소량 투약했다는
근거로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소견 등을 근거로 경찰이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습니다. 자, 그럼 이재용 부회장처럼 수사심의를 요청한 사례도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박진원 부회장도 프로포폴 투약 혐의가 불거졌었는데 박 부회장도 당시 수사심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집 요청부터 기각돼 심의가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아직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수사심의 결과를 좀 살펴보면 다소 의아한 부분이 보입니다.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사람은 8명인데 또 기소를 하라고 권고한 사람은 7명이에요. 이 한 명의 선택이 좀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네, 여기를 보시면 수사 계속 여부에서 반대를 냈던 한 명이 기소 의견을 냈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예. 해석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수사가 충분하게 됐으니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라고 의견을 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부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수사를 중단하고 바로 기소에 시비를 밝히는 게 좋겠다며 기소 의견을 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겠군요. 자, 그런데 기소를 하자는 의견과 기소를 하지 말자는 의견이 7대 7이라서 양측이 서로 다르게 좀 해석을 할 것 같아요. 네, 동수가 나온 것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과반수 찬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됐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검찰은 신중한 자세인데요. 공식적으로는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찬반 동수는 심의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기소와 불기소가 팽팽히 맞선 만큼 재판을 통해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검찰은 지난해 9월에도 심의가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이 부회장을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었는데요. 네네. 이번에도 검찰이 기소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부회장이 또 한 번 재판정에 설 수도 있겠군요.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얀마에서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하루에만 1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5살, 7살의 어린아이들도 희생됐습니다. 국제사회가 잇따라 규탄에 나섰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미얀마 군이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향해 총을 쏩니다. 한 사람이 고꾸라지고 어디론가 옮겨집니다. 미얀마 군경의 무차별 총격으로 어제 하루 11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5살, 7살, 10살, 13살 어린이도 집이나 마을에 있다가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SNS에는 죽은 5살 아들을 안고 절규하는 아버지, 고무탄에 맞아 눈을 다친 1살짜리 여자아이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So the world has to act before it's too late. 어린 생명까지 희생되자 미얀마 주재 유럽연합 대표단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고 주 미얀마 미국 대사는 소름 끼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국제긴급 정상회담 개최를 주문했고 한미일 등 12개국 합참의장은 폭력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은 침묵한 채 미얀마 군부 행사에 외교사절단까지 보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컨테이너 선박이 좌초돼 이렇게 바닷길이 막힌 지 벌써 엿새째입니다. 초유의 해상 체증이 빚어지면서 1시간당 손실액만 4,500억 원에 달한다는데요. 이제는 미 해군까지 투입하며 막힌 길 뚫기에 나섰습니다. 자, 이 수에즈 운하가 뭐기에 전 세계가 안간힘을 쓰는 것인지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위성에서 내려다본 수에즈 운하입니다. 폭 300m 구간에 400m짜리 에버그린호가 수로를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ممكن يبقى في خطأ فني هيبان في التحقيقات ممكن يبقى في خطأ شخصي هيبان في التحقيقات في أخطاء كتير ممكن تتركب بس احنا مش هنقدر 운하 일대엔 400척 넘는 선박이 오도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천 마리의 동물들이 배 안에서 아사 직전이라고 하죠. 배를 예인하는데 미 해군까지 투입됐고
선주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スエズ運河での脱走事故により運河の運航が遮断され、関係者をはじめ多くの方々に多大なるご迷惑、ご心配をおかけしますことをお詫び申し上げます。 수에즈 운하가 뭐길래 전 세계가 이렇게 총력전을 펴는 걸까요? 수에즈 운하는 지중해와 홍해,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지름길입니다. 길이가 190km에 이르죠. The Suez Canal is one of those absolutely strategic waterways of the world, like the Panama Canal is. 운하가 없을 땐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희망봉을 멀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생기니 부산에서 유럽까지 희망봉을 경유할 때보다 열흘가량 단축됐죠. 이런 이유로 전 세계 물동량의 12%가 이 길목을 지납니다. 운하가 막힌 지 사흘 만에 무려 120억 달러, 13조 5천억 원어치의 화물이 묶여 시간당 4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죠. 운하 통항이 중단된 이후 국제 유가도 급등했습니다. Do see some potential impacts on energy markets. 경제적, 지정학적 가치 때문에 고대 이집트 왕조부터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3세에 이르기까지 역대 지배층은 수에즈 운하 건설에 꿈을 키웠습니다. 꿈을 이룬 건 19세기 운하를 개통시킨 프랑스였지만 이후 지배권은 영국으로 넘어왔고 전쟁까지 벌이며 1965년 이집트가 되찾아옵니다. 이처럼 각축전의 무대가 됐던 수에즈 운하의 통항이 재개될지는 수위가 높아지는 오늘 만조 때가 관건입니다. 배를 인양하는 데 실패하면 장기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أيضا تم الاستعانة بخبرات دولية تم استقدامها معانا علشان يعني يشيروا علينا بالنصح والإرشاد في التعامل مع هذه الإشكالية الكبيرة جدا الهامة. 수에즈 구하기에 나선 전 세계의 노력이 언제쯤 결실을 보게 될지. 뉴스 7 포커스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세입자의 청구권과 관련해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되레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나가겠다는 세입자의 말을 믿고 실거주를 위해 집을 샀더라도 세입자가 말을 바꾸면 새 주인은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내용인데 이게 전세 시장에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미진 기자가 그간의 사정을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A씨는 실거주 목적으로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사들이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세입자는 전세 만료가 되면 나가겠다고 했고 집주인의 실거주는 존중되기 때문에 A씨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약 한 달 뒤 세입자는 돌연 전세갱신 청구권을 행사해 전세를 연장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급기야 A씨는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세입자가 말을 바꿨더라도 전세갱신 청구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낀 집을 사는 경우엔 소유권 이전 시점이 특히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세입자에 맞설 집주인의 실거주 권한은 전세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시점에 등기상 집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매입 절차의 속도를 내 전세갱신 청구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겁니다. 그 임차인의 계약 기간이 6개월은 더 남겨놓은 상황인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6개월을 남겨놓기 이전에 본인은 이제 잔금까지 다 치러서 등기를 반드시 마쳐야만. 정부는 지난 2월 매매계약서에 세입자가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지를 명시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세입자가 마음을 바꿀 경우 법적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청와대 조국 손절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을 감수하고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을 상당히 좀 옹호했다 이런 논란을 낳기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와서 손절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곽성도 의원이 한 말입니다. 그동안 부산대 핑계, 재판 확정 핑계를 대고 계속 깔아 뭉개다가 예. 국민 여론에 등 떠밀려서 조 전 장관에 대한 토사구팽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지난 24일에 유은혜 장관이 조국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 조사를 지시하자 내놓은 반응입니다. 예. 근데 이제 시중에서는 정부가 왜 갑자기 기존과는 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거냐 이 이유를 궁금해하더라고요. 네, 이 교육부는 조 전 장관 딸 스펙이 허위라는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도 이 명확한 입장 없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만 대응해 왔습니다. 부산대가 입학 취소와 관련해서는 최종심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 발표가 있었고요. 종합적으로 법리적인 그런 검토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 검찰 기소 또는 검찰 수사에 적발됐다는 이유로 입학이 취소된 사례만 13건입니다. 또 조 전 장관 딸 사례와 유사한 이 논문 부정으로도 입학이 취소된 전북대에서 사례가 2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례를 모를 리 없는 교육부가 향후 직무유기 등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한 거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 나온 게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한참 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왜 이 시점에 정부가 입장을 좀 바꾼 거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심상치 않자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교육부는 선거 등을 고려했다는 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 뭐 교육부가 반박을 하긴 했지만 이제 최근 여론 흐름을 보면 20, 30대가 정부의 어떤 공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선거가 임박해 있는 상황 이것과 무관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청와대로서도 임기 말에 이 정권에 부담이 되는 이슈를 털고 가려는 기류가 읽힙니다. 특히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관련 재판이 이어질 텐데 이 내년 대선에까지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을 긋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예. 뭐 곽상도 의원의 이 손절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부산대가 입학 취소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두고 볼 문제지만 교육부의 이번 발표 역시 책임을 대학에 떠넘긴 이 면피성 조치다 이런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대학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 원칙을 무시하고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다 보면 결국에는 궁지에 몰리는 게 세상 이치인데 좀 답답하군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청와대 조국 손절 시작의 느낌표는 조국의 어색한 침묵으로 하겠습니다. 이 SNS 활동에 적극적인 조 전 장관은 교육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부동산 민심과 관련해서 우리 탓이라고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는데 딸의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자세를 가질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저도 묻고 싶네요. 네. 두 번째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여론조사 투표하면 뒤집힐까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은 야권 후보들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국면인데 실제 투표하면 뭐 바뀔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네, 이 민주당에서는 샤이 진보가 존재한다면서 이 투표 결과는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거의 신뢰성이 없는 조사입니다.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숨은 진보층이 있다. 네, 그 근거가 바로 이 오세훈 후보가 각각 한명숙, 정세균 후보와 맞섰던 2010년 서울시장 선거와 2016년 총선입니다. 예, 당시에는 뭐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오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7%포인트 이상 앞섰지만 실제 개표에서는 0.6%포인트의 초박빙 승부였습니다. 또 2016년 총선 때도 종로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와 정세균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0.4%포인트 박빙이었지만 실제로는 정세균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격차로 낙승했습니다.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두 가지 사례만 본다면 그런 주장에도 일리가 있어 보여요. 예, 그런데 이 당시와는 지금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010년과 2016년에는 여론조사가 유선 전화 방식, 즉 집전화로만 100%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 선거법 개정으로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대부분 무선 전화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보도해드린 자체 여론조사 또한 무선 85% 그리고 유선 15%입니다. 그러니까 유선 조사로 하면은 보수에 좀 유리하다 뭐 이런 거군요. 예,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2017년에 대한정치학회가 중앙선관위 의뢰로 19대 대선 당시에 했던 여론조사를 분석했는데 유선 전화 비율이 높으면 문재인 후보는 낮게, 반대로 홍준표 후보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좀 높게 측정이 됐습니다. 예.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서 이 유무선 비율을 놓고 이제 격한 논쟁을 벌였던 게 바로 이런 이유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조직력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표 동원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가 나오죠. 실제로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경우 여론조사보다 득표율이 더 높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지금 앞서고 있는 오세훈 후보가 최근에 오히려 여론조사를 믿지 말라, 그리고 투표해달라라고 하는 것도 이런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유로 여야가 여론조사를 믿지 말라 뭐 이런 거군요. 네. 예,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여론조사 투표하면 뒤집힐까의 느낌표는 속만 뒤집힌다로 하겠습니다. 예. 지난해 총선 전에 황교안 당시 대표가 했던 얘기를 들어보시죠. 시중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 예측이 맞았는지는 다들 결과를 잘 아실 겁니다. 잘한 게 없으면 회초리를 맞고 잘했으면 칭찬을 받는 게 선거 민심이겠죠. 예, 뿌린 대로 거둔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속만 뒤집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거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칭하는 MZ세대가 요즘 사회는 물론 기업 문화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언택트 시대와 맞물려 휴대전화 판매 창구도 바꾸고 있습니다. 무인 매장부터 1시간 배송까지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대신 QR코드 등록기가 고객을 맞이합니다. 고객 스스로 요금제를 선택하고 결제까지 마치면 새 휴대폰이 나옵니다. 무인 매장에서 직원과의 접촉 한 번 없이 개통이 완료됩니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혼자서 업무도 볼 수 있고 휴대폰까지 바로 픽업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묻기보다 스스로의 선택을 중시하는 MZ세대 문화를 반영한 겁니다. MZ세대들이 매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페인 포인트는 그 직원들이 따가운 시선들입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과도하게 응대를 하거나 매장 방문 없이도 휴대전화를 살 수 있습니다. PC로 주문서를 작성하면 고객과 가장 가까운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합니다. 1분 주로 픽업을 왔습니다. 개통된 전화는 배송업체를 통해 고객에게 배달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1시간 배송 왔습니다. 오, 진짜 1시간 만에 오네요? 네. 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자판기도 등장했습니다. 무인 개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언택트 시대로 좀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코로나19 속에 MZ세대가 가속화한 언택트 문화가 휴대전화 판매 채널에도 변화의 바람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이 성공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는 그런 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상식이 되고 당연한 것이 당연한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국민들에게 빠지지 않고 했던 약속, 바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입니다. 조국 사태로 상식과 비상식의 경계가 희미해지던 재작년 9월, 저는 처음 뉴스7 진행을 맡으면서 상식이 실종되는 우리 사회의 고민을 여러분과 나눈 바 있습니다. 당신의 상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상식, 상실의 시대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오히려 비상식은 온갖 궤변을 동력으로 해서 이젠 우리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숱한 입시 비리가 재판을 통해 드러났는데도 조국 전 장관에 따른 의사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 수사 결과에 따라 제 가족들은 당연히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치면서도 할머니들 마음에 상처를 줬던 윤미향 의원, 그리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흑석동 상가에 투기했던 청와대 대변인까지 가슴에 금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집 없이 사시는 분들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는 상식이 권력에게는 통하지 않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서울과 부산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는데도 집권 세력은 자기 편이라는 이유로 감싸는 세상. 맑은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합니까? 그걸 같은 이라고. 여성 인권을 위해 살아왔다는 국회의원이 피해자 가슴에 대못을 받고도 자리를 지키는 몰상식까지. 피고소인이 겪었을 당원까지 바꿔가며 후보를 내고도 미안한 기색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대법원장은 정치권 눈치를 보다 거짓말까지 늘어놓더니 법조계 전반의 사퇴 요구에도 귀를 닫았습니다.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우리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의 총탄에 무참히 살해됐는데도 항의 한마디 못하는 것 역시 국민의 자존감을 뭉개는 비상식이었습니다. 부동산 실정 탓에 월급만 잘 모으면 집을 살 수도 있다는 상식도 깨졌습니다. 후진국에서나 벌어질 일들이 어떻게 경제와 민주주의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지 많은 국민은 지금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사마천은 정치에도 등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1등급은 순리의 정치지만 가장 낮은 5등급은 백성들과 다투는 못난 정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자신이 직을 던지는 명분을 상식의 회복에 두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공정이 불공정을 이기고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 승리하는 시대를 꿈꿨습니다. 문 대통령이라고 이런 비상식적인 나라를 그렸던 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 1년은 상식의 회복에 초점을 두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고른 한마디는 다시 상식의 시대로 였습니다. 주말 새 내린 봄비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 북부를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 비구름 뒤로는 황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황사는 오늘 밤 서해 5도를 시작으로 내리면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이에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황사가 비와 섞여서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은 가운데 서울 6도, 대전은 8도 등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16도, 강릉 20도, 대구는 21도가 예상됩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낮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저의 뉴스7 진행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 투입되는 김명우 앵커와 여기 오연주 앵커가 주말 저녁 뉴스를 더 알차게 꾸며드릴 겁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았는데 과분한 관심을 주셔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 자리는 떠나지만 좋은 기사로 뉴스7 알차게 채워주실 거죠? 예, 그래야겠죠. 네, 아쉬움은 뒤로하고 박정훈 앵커가 마지막으로 진행한 뉴스7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